고마워. 살려줘서. 우리가 늦어서 미안해요. 이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전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적어도 제 인생은 스스로 선택해온 결과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인연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기어이 찾아옵니다. 그날 공항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인천공항. 거대한 터미널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안내방송, 여행 가방 바퀴 굴러가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서류 가방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는 휴대폰을 붙잡은 채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건 늘 일상이었고 공항은 제게 휴식이 아닌 전쟁터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이징 본사 미팅을 마치고 급히 귀국한 터라 머릿속은 여전히 보고서와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귓속에서 들려오는 건 잔뜩 예민해진 제 목소리뿐이었죠. 아니, 그건 보고 순서가 잘못됐어. 본사에 먼저 보고하고 내 책상에 올리라고 했잖아. 아니, 오늘 안에. 내일 말고. 그래, 알았어. 오늘 중으로 처리해. 통화를 끊는 순간 거울처럼 반짝이는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한서준의 얼굴이었지만 거기엔 미묘한 공허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죠. 대체 뭐가 이렇게 허전하지? 그 물음은 오래 머물지도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더 빠른 걸음으로 출국장을 빠져나가던 그때였죠. 야, 서준이 아니냐? 낯설고도 묘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순간 제 발걸음이 얼어붙듯 멈췄습니다. 수많은 소음이 한순간에 멀어지고 그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봤습니다. 남루한 점퍼에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 햇빛에 탄 얼굴은 거칠고 턱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초라한 외모와는 달리 어딘가 애타고 절박한 빛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순간 알 수 없는 기시감이 스쳤습니다. 도연은 망설임 없이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바짝 마른 어깨가 제 앞에서 멈추자 비로소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웠죠. 난 내 형이다. 그 한마디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표정을 관리했죠. 수없이 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감정을 감춰온 습관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곧 떨리는 손을 바지 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곤 주름지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죠. 바람에 흔들리는 사진을 잡아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닮은 얼굴, 같은 웃음. 그중 한 아이의 얼굴이 제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넌 서준이 맞아. 우리 집 막내 서준이. 난 네 형 도연이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셋이었잖아.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 먹고 같은 옷 입고 늘 같이였던 그 시절. 제발 기억해봐. 저는 그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이성을 붙잡았죠. 세상엔 별별 사기꾼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기꾼들이 별별 수법을 다 쓰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는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들려오는 도연의 목소리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 만큼 절박했습니다. 서준아, 제발 기억해봐. 우리 셋이었어.
나랑 너 그리고 지원이까지. 저는 결국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구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타면서도 가슴은 계속 요동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공항의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죠.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그 사람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숫자를 보고 있어도, 보고서를 검토해도, 문득 창밖을 보면 그 초라한 남자의 눈빛이 떠올랐죠. 왜인지 모르게 그 눈빛이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연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봐줘. 형이라면 좀 믿어줘라.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이셋과 젊은 부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막내 아이의 얼굴은 지금의 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수십 번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정말이라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도연이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죠. 만나죠.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실 그날 아침 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그냥 거절하자. 이건 사기다. 시간 낭비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죠. 그리고 도연이 전화를 받았을 때 이상하게도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변두리의 작은 카페 앞. 비가 내린 뒤라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어둑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죠. 어쩐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그 남자, 도연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군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확신과 간절함이 뒤섞인 눈빛.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든 전 쉽게 믿지 않을 겁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거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낡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입양 기록과 보육원 서류가 들어 있었죠. 종이는 이미 색이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거기엔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네가 누군지 말해줄 거다. 난 너한테 뭐 빼앗으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행복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전 끝까지 의심을 놓지 않았죠. DNA 검사합시다. 그거 말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좋아. 네. 난 뭐든 할 거니까. 며칠 뒤 병원. 하얀 벽, 소독약 냄새, 차가운 공기. 침대 옆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제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도연은 묵묵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침묵이 더 불편했습니다. 그때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행동하려 했습니다. 숫자와 보고서로 살아온 인생이니까요. 사실과 데이터가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제 안 어딘가에선 혹시라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샘플 채취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면봉을 뺨 안쪽에 살짝 대고 돌리는 간단한 절차였지만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접수증을 건네받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차가운 봄바람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숨이 막힐 듯 답답했던 가슴이 잠시나마 풀리는 느낌이었죠. 이틀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봉투를 건네받아 나오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차 안에 앉아 조용히 봉투를 열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유전적 일치율 99.99%.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유 모를 눈물이 고개를 숙인 채 흘러내렸죠.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 도연. 도연은 제 형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 불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심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제 안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말. 난 내 형이다. 그리고 도연이 카페에서 말했던 그 목소리. 난 너한테 뭐 뺏으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행복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그날 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제 안 어딘가가 텅 비어 있었다는 거요. 며칠 뒤 도연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차가운 카페 대신 한강이 보이는 공원 벤치였습니다. 늦은 오후 석양이 강물에 붉게 번지고 바람은 살짝 차가웠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형이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전 혼란스럽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곧 눈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거면 됐다. 넌 살아있고 잘 자라서 멋진 사람이 됐어. 난 그걸로 됐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연의 말 속에는 어떤 욕심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을 다시 만난 기쁨과 안도감 뿐이었죠. 그날 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피라는 게 얼마나 강한 인연인지. 그리고 제 안 어딘가에 묻어둔 그리움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는 거요.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 도연과 나, 우리는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사람. 우리의 잃어버린 또 다른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여정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셋이었다면서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어디 있습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죠. 지원이 찾았다. 하지만 네가 직접 가서 봐야 할 거야.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지원이라는 이름뿐이었죠. 보고서도 회의도 심지어 해외 출장 일정마저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무슨 일 있냐는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설명으로도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도연과 함께 차에 올라 서울에서 3시간이나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 대신 낮은 기와집과 오래된 시멘트 건물들, 매연 냄새 대신 갓 구운 빵 냄새와 흙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조용한 마을이었죠. 차가 마을 입구에 멈췄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지원이 날 원망하면 어쩌나. 만약 우리가 형제라는 걸 거부한다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지만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은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희미하게 지원식당이라는 글자가 보였죠. 문을 열자 오래된 기름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안쪽에서는 한 남자가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처음 지원을 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과 닮은 듯 또 제 얼굴과도 닮은 얼굴. 다만 그 얼굴에는 무거운 피로와 상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손님인 줄 알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하지만 도연이 조용히 이름을 불렀을 때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원아, 나야. 도연이. 지원은 손에 쥔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도연과 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 후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난 형 같은 사람 없어. 난 혼자였어. 그 순간 도연이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공항에서 저에게 보여줬던 새 쌍둥이의 사진. 지원의 시선이 그 사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원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도 강력한 건지, 억지로 잊으려 해도 결국은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걸요. 지원은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원의 눈가가 붉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난 형들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아무도 날 찾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혼자라고, 정말로 혼자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죠. 미안하다, 지원아.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원이 눈물을 닦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와줘서. 그날 밤 우리는 식당 문을 닫고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원은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 그 음식들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 형제는 처음으로 오롯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어린 시절 헤어지게 된 이유와 자신이 겪은 세월을 이야기했고, 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한 공백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힘겹게 입을 열었죠. 난 남았어. 보육원에 혼자 남았어. 양부모라는 사람들은 날 보러 오지도 않았어. 그냥 거기서 그대로 커버렸지. 어릴 땐 형들이 날 데리러 올 줄 알았어. 근데 아무도 안 왔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되뇌었죠.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길어 서로에게 서툴렀지만 이상하게도 그 서툼마저 따뜻했습니다. 피로 이어진 인연이라는 게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우리는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다시 형제처럼 살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쉽진 않겠지. 하지만 늦더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지금이라도. 그 말에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은 열린 듯한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알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건 때로는 잔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도 한다는 걸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말이죠. 이제 우리는 세 형제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지원을 만난 그날 밤 형제 셋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도연이 꺼낸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직 살아있어. 그 순간 제 가슴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을 내려다보았고 저 역시 말문이 막혔죠. 엄마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기억도 없는 사람 하지만 제 존재의 시작과 연결된 이름. 도연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헤어진 그해 이후로 혼자가 되셨어.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었지. 그리고 몇 년 뒤 큰 사건이 터졌어. 그 사건 때문에 엄마는 지금까지 그 마을에 갇혀 살아. 그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지, 왜 나는 이 모든 걸 모르고 살았는지 수많은 질문이 동시에 밀려왔죠. 며칠 후 우리는 도연이 말한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도로 옆으로는 오래된 벽돌집과 낡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바람에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시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어딘가 낯설고도 익숙한 느낌이었죠. 마을 입구의 오래된 정자 근처에서 차를 세웠을 때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우리 차로 향하자 묘하게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외지인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그 시선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우리는 도연이 안내한 대로 작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삐걱이는 대문, 그리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 그곳이 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집이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더군요. 누구세요? 그 집에 사람 없는지 오래됐는데.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영숙 씨 아세요? 이 집에 사시던 분인데.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우리를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죠. 그 사람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뭔지 묻기 전에 아주머니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입을 열면 뭔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오랜 인맥을 통해 그 사건의 기록을 구했습니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사건을 가정폭력 끝에 벌어진 살인으로 결론지었고 어머니는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았죠. 서류를 읽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은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고 도연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사건이 벌어졌던 그 집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마당에는 잡초만 가득했고 창문은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작은 체구의 여인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하고 똑똑했습니다. 너희 영숙이 자식들이구나.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니들 엄마는 살인자가 아니야. 그날은 그 사람이 너희 엄마를 죽이려던 날이었어.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기억을 꺼냈습니다. 그 집에선 매일같이 고함이 들렸어. 술만 마시면 애들 때리고 영숙이한테 손찌검하고 다들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 그날도 그랬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영숙이 목을 조르는데 영숙이가 그 손을 밀쳤고 그 사람이 쓰러지면서 그대로. 그 목소리는 끝내 떨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날의 진실은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늘 기록 속에만 있는 게 아니란 걸요. 사람들의 기억 속, 말 속, 침묵 속에 숨어 있다는 걸요. 마을을 떠나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도연은 이를 악문 채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어머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 그게 우리가 다시 모인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여정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는 싸움이 되었죠. 그날 이후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찾기가 아니었습니다. 증명이었고 설득이었고 무엇보다도 견디기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우리는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층에 있는 로펌을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광택이 번들거리는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종종 낮은 목소리로 무겁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건 형광등이 아닌 간접 조명에 반사된 창백한 빛과 단단한 표정의 변호사 정서아였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정서아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첫째, 당시 수사 기록의 빈틈을 찾아서 재수사 사유를 만들 것. 둘째, 피해자, 그러니까 당신들 어머니의 지속적 가정폭력 피해 정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112 신고 기록, 응급실 내원 기록, 마을 사람들의 진술 모두 모아야 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은 확보할 수 있어요. 직접 들었으니까. 그러자 정서아 변호사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류, 녹취, 날짜, 장소, 전부요. 정서아가 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반발, 방해, 모욕 다 겪을 겁니다. 끝까지 기록에 집중하세요. 그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기록, 숫자와 문서로 살아온 내 방식. 이번엔 그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세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정보 공개 청구 서류를 작성해 경찰에 112 신고 기록과 초동수사 보고서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정해진 양식의 칸마다 날짜, 사건 번호, 근거를 꼼꼼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볼펜 끝에서 잉크가 조금씩 번졌고 종이는 내 손의 땀으로 약간 축축해졌습니다. 제출 창구의 직원은 형식적인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는 싸늘했습니다. 처리까지는 보통 10일 정도 걸리세요. 기각될 수도 있고요. 사유가 뭔데요? 내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사기밀, 보존상태 여러 가지요. 명확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지연은 종종 거절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도연과 지원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오래된 기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해질녘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그날 밤 소리를 들었다고 해. 벽을 치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엄마 울음소리.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근데 녹취를 거부하셔. 이 동네 일은 조용히 묻고 가라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금 봉투 가져갔어? 아니, 돈으로 흔들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정중하게 사례는. 서준아. 도연이 내 말을 잘랐습니다. 여긴 네가 아는 방식으로만 움직이는 곳이 아니야. 체면 관계 또 체면. 그래도 끝까지 설득해 볼게.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8차선 도로 위로 헤드라이트 줄기가 길게 늘어졌고
사무실 천장 조명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묘하게 귀를 자극했습니다. 나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방법 A 병원 진단서, 방법 B 경찰 출동일지, 방법 C 마을 이장 공식 확인서 서명. 지원에게서는 밤늦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장님 만났어. 다 알지만 말 못한다고. 내일 다시 찾아가 볼게. 문장 사이사이의 점 3개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틀 뒤 마을 면사무소의 좁은 상담실. 낡은 히터에서 나온 공기가 마른 먼지 냄새를 뿜었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지도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두 손을 꽉 모으고 우리를 보았습니다. 이장님의 손등 혈관이 굵었고 주름 사이로 오래 묵힌 체념이 보였습니다. 나도 사람이여. 다 봤고 다 들었지. 그 집 사정 여기 모르는 사람 없지. 이장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디 공문에 사인하란 건 4명을 걸라는 거랑 같아. 서류 나오면 서울서 기자들 내려오고 마을 뒤집혀요. 도연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장님, 우린 우리 엄마를 살리고 싶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이장님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공식 사실 확인서는 못 써줘. 다만 지속적 갈등과 소란이 있었다는 민원 접수 사실 정도는 확인해 줄게. 그 이상은 나도 가족이 있어. 그 한 줄이 얼마나 큰 돌파구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나는 즉석에서 문안을 잡고 단어 하나하나를 이장님과 맞췄습니다. 날짜는 모호하지 않게, 그러나 특정하지 않게. 표현은 직접적 단정이 아니라 목격 사실의 범주에서. 도장은 붉은 잉크를 먹고 종이 위에 천천히 번졌습니다. 나는 그 도장의 농도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붉음은 늘 결심의 색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서아 변호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마을 차원의 소란과 민원은 경찰 기록과 결합하면 증거 능력이 생깁니다. 이제 병원 기록이 필요해요. 어머니 상처에 대한 오래된 기록이라도. 어머니 면회를 먼저 가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세요. 트라우마가 심하면 당신들 얼굴도 낯설 수 있어요. 교정시설 접견실, 두꺼운 유리, 금속 프레임, 어딘가 차갑게 밴 소독약 냄새, 번호표를 부르는 스피커 소리가 칼날처럼 건조했습니다. 자리 앞에 놓인 의자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플라스틱 표면에 긁힌 자국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손끝을 지나온 흔적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체구, 마른 손, 그리고 얼굴을 감싸고 내려앉은 침묵. 유리 너머 어머니의 눈동자가 우리를 스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니,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낯설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원이 입술을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내 얼굴과 도연의 얼굴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입술이 열렸다 닫히고 또 열렸습니다. 노이즈 같은 숨소리 끝에 겨우 맺힌 음절. 우리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희가 구할게요, 어머니. 돌아가셔야죠. 집으로. 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유리창에 매달린 작은 전화기 너머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도연이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늦었어요. 우리가 미안해요. 어머니는 말 대신 손등을 들어 유리창에 조용히 대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리 한 장 사이 체온이 닿지 않는 거리. 하지만 그날 우리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다시 연결된 무언가를. 그 주 112 신고 내역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가정소란, 음주소란, 언쟁. 사건 제목은 단정적이지 않았지만 연속된 날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날짜, 시각, 출동자, 처리 결과. 그 표의 빈칸마다 분노가 갇혔습니다. 이 많은 신호를 그땐 왜 아무도 구조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정서아 변호사가 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져요. 마지막 조각, 사망 당시의 손상 양상. 넘어지면서 생긴 손상과 타격으로 생긴 손상은 전혀 다릅니다. 부검 기록을 열람해야 해요. 가능합니까? 오늘 신청합니다. 검찰이 처음엔 싫어하겠지만 재조사 사유가 쌓였어요. 예상대로 저항은 거셌습니다. 지방청 기록보관소의 담당자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보존기한이 지났습니다. 사망사건 기록인데요. 그래도요. 정서아 변호사가 조용히 직함과 조문번호를 읊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몇 조. 재심 사유 수집을 위한 열람 등사 허용. 거기에 담당자님 감사 나오는 게 더 번거롭습니다. 침묵. 잠시 후 담당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찾는데 오래 걸립니다. 사흘 뒤 부검 요약 일부가 열람되었습니다. 머리 후두부 타박, 낙상 의심, 방어은 불명확. 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때린 게 아니라 밀치거나 아니면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 정서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정황, 112 누적 신고, 이웃들의 일치된 진술. 합치면 정당방위 또는 과실 가능성. 충분해요. 이제 재심 청구를 공식화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장 소리가 작게 툭하고 책상 위에 박혔습니다. 뒤이어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검찰이 먼저 재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또 어느 쪽에서든 합의나 타협을 운운할 수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도연이 웃음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릴 살려달라던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대신 말해야 하니까. 그 주말 마을회관 앞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서울 것들 내려와서 소란 피운다. 어중간한 중년 남자 둘이 우리 쪽으로 다가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그 집안 얘기는 그만 묻고 꺼져. 지원이 순간 움찔했지만 도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우리 엄마 구하러 왔어. 길 막지 마. 남자 하나가 발길로 의자를 차며 삿대질했습니다. 이 동네 법은 우리가 정해. 네가 뭔데? 법은 서울에 있어. 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여기에도 있어. 그때 회관 안에서 아까 그 이장님이 나와 남자들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이 사람들 그냥 자식들이여. 잠시 날선 기운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남자들은 욕설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지원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나는 지원의 등 뒤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 잊지 말자. 월요일 오전 검찰청 조사실. 형광등은 새 것인데도 오래된 서류철에서 나는 종이 냄새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검사는 안경을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정황, 신고 누적, 이웃 진술 맞습니다. 다만 피해자 사망 사건은 이미 확정 판결을 거쳤습니다. 재심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해달라고 온 거 아닙니다. 내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옳게 해달라고 왔습니다. 검사는 한동안 나를 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단 있으십니다. 그리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재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관련자 재소환, 감정의뢰, 보안수사,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추가 진술서 계속 올려주세요. 특히 그날과 관련된 마을 증언, 정식 진술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문손잡이가 차게 손에 와닿았습니다.
손끝에 냉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원의 식당에 다시 셋이 모였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반쯤 낮추자 스테인리스 싱크대 위에 노란 조명이 둥글게 번졌습니다. 지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형, 나 이제 매일 녹음할게. 마을 사람들 얘기, 날짜, 장소, 전부 다. 좋아.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일정 비우고 병원 기록 계속 추적할게. 도연이 형은 진술서 초안을 잡아줘. 우리 셋의 기억 시간축을 만들어야 해. 그때 도연이 잠시 침묵하더니 내 쪽을 봤습니다. 서준아. 응. 내가 우리 집안의 리더해. 나는 웃었습니다. 형이 더 잘하지. 아니. 숫자와 기록으로 설득하는 일, 그건 네 일이야. 난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지원이는 사람 마음을 풀어. 셋이서 하나씩 하자. 우리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역할로도 이어진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배웠습니다. 며칠 뒤 검찰에서 면담 통보가 왔습니다. 피의자 이영숙, 제조사 전 면담어가 한 줄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우리는 다시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먼저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눈동자가 번쩍이며 우리를 찾았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갈 준비하셔야죠. 어머니는 말없이 그러나 분명한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손잡고 싶다. 유리창 너머 잡을 수 없는 그 손을 우리는 각자의 손으로 대신 감쌌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졌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 그리고 통지가 왔습니다. 재수사 개시, 사건 기록 재감정 의뢰. 정서와 변호사의 메시지 마지막 줄은 짧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새로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기록과 기억 위에 우리가 직접 세울 겁니다. 모든 싸움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승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지는 그 순간이 되어야만 알 수 있죠. 재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째 되던 날 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재조사 결과 기존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짧은 문장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날 밤 지원의 식당에 셋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박한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지원은 웃으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형, 진짜로 엄마가 집에 오실까?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온다. 우리가 그걸 만들었잖아. 며칠 뒤 재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심의 법원 건물은 차갑고 무거운 돌로 지어져 있었고 법정 안공기는 숨막히게 정숙했죠. 정서와 변호사가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는 손끝이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공기 속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웃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방청석 쪽으로 떨며 향했습니다. 그날 영숙인 살려고 한 거예요. 매일같이 맞으면서도 애들 걱정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죽을까봐 살려고 그랬던 거라오.
방청석 한쪽에서 지원이 두 손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숨을 깊게 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죠. 검찰 측은 기존의 고의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확보된 기록과 감정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모든 것을 뒤집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남은 건 판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재심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피고인 이영숙, 무죄. 판사의 목소리가 끝나자 방청석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지원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고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날 오후 교도소 앞 맑은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작고 마른 몸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지난 시간의 무게와 함께 어딘가 모를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엄마.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지원도 그 옆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긴 세월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된 듯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집에 가면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그거 좋아하셨잖아. 어머니는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당은 다시 한번 문을 닫고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들이 놓였고 벽에는 엄마 환영합니다라는 종이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조용히 찾아와 자리를 채웠죠. 어머니는 말이 서툴렀지만 한마디씩 끊어냈습니다. 고마워 살려줘서. 그 말에 도연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늦어서 미안해요. 이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건 우리 넷뿐이었습니다. 도현, 지원, 나, 그리고 엄마. 우리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완전히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문.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이후 우리는 매주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지원의 식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도연은 그 옆에서 작은 사무실을 열어 마을 사람들의 상담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번 도시와 마을을 오가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가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운명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구한 게 아니야. 너희 셋이 서로를 구하고 나를 다시 불러온 거야. 이제는 압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족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고 바람은 늘 바쁘게 스쳐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함께라는 감각이 드디어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매일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진다는 것. 봄이 끝나갈 무렵 지원의 식당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지원 식당이었지만
문을 열면 느껴지는 공기가 전혀 달랐죠. 예전에는 피곤한 듯 가라앉아 있던 공기였지만 이제는 늘 은은한 웃음과 따뜻한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고 주방에선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죠.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젠 조금은 여유가 보였습니다. 엄마와 도연이 주방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도시에서 일을 하지만 매주 주말이면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았던 이 작은 마을의 시간에 점점 몸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흐르던 내 삶에 멈춤이라는 숨고르기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가끔 식당 밖 벤치에 앉아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삶일지도 모르겠다고. 성공이나 돈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저녁 도연과 지원 그리고 엄마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은 엄마가 만든 갈비찜이었고 식탁 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농담을 던졌죠. 형, 다음엔 내가 도시로 올라가서 형 회사 구경 좀 해야겠어. 혹시 내가 거기서 일하게 되면 직원 할인 같은 거 없어? 도연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면 제일 먼저 주방에 넣어버린다. 점심시간에 커피라도 타야지. 엄마는 그 대화를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오랜 시간 들을 수 없었던 그 소리가 식탁 위에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치고 집 앞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눈부신 불빛 때문에 별을 볼 수 없지만 이곳에선 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별빛 아래서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아, 우리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계속 같이 살까? 아니면 각자 길을 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굳이 정할 필요 있을까? 그냥 지금처럼 필요할 때 서로 곁에 있고 보고 싶으면 보고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지원은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난 너희가 곁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 그 순간 오래도록 메워지지 않았던 마음속 공백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싸움과 상처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기억을 마주하곤 합니다. 도연은 마을의 이웃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고 지원은 식당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말수가 여전히 적지만 주방에서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면 미묘한 평화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도시와 마을을 오가며 새로운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세계 속에서도 더 이상 조급하지 않게 기다림과 머무름을 배우는 중이죠.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너 행복하니? 나는 잠시 멈춰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 하나로 모든 답을 대신했습니다. 운명은 우리를 시험했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라는 시간으로. 이제는 압니다. 하루하루가 기적 같다는 걸.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지원의 식당에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질 테고 도연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테고 엄마는 조용히 주방에 앉아 우리를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도시로 향하겠죠. 하지만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끔은 운명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운명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주기도 한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